네, 코로나19 상황 짚겠습니다. 신규 확진자가 735명으로 이틀 연속 700명대를 이어가고 있고요. 지난 1월 7일 이후 105일 만에 최다 기록입니다. 한편 백신을 제때 확보하는 게 어려워지면서 러시아 백신을 들여와야 한다는 목소리도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요. 오늘 관련 소식 두 분과 짚어보겠습니다. 정재훈 가천대 의대 예방의학과 교수, 오창석 시사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 735명이 나왔습니다. 점점 상황이 좋지 않은 쪽으로 흘러가는 것 같아서 좀 앞으로의 전망이 좀 어두워 보이기도 하는데요. 일단 현 상황을 어떻게 좀 진단하시는지 먼저 들어볼까요? 네, 분명히 4차 유행이 시작됐다고 봐야 하고요. 우리가 작년만 생각하더라도 하루에 700명이 나왔다라고 하면 정말 많은 확진자가 발생했구나라고 생각하실 겁니다. 네. 그런데 지금 몇 주째 700명대를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지만 국민들께서는 지난주에도 그랬으니까 이번 주에도 괜찮겠지라는 그런 인식을 가지고 계신데요. 예. 그만큼 우리가 코로나19에 대해 좀 무뎌졌다고 봐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우리가 예전에 1월 달에 700명을 한번 기록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는 3차 유행의 정점을 찍고 내려오는 상황이었고요. 지금은 점차 확진자 숫자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 완전히 상황이 다르다고 봐야 됩니다. 문제는 앞으로인데요. 우리가 700명대 확진자를 기록하게 되면 정부가 이때까지 어떤 대책을 써왔냐면은 진단 검사를 늘리고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높이면서 최대한 확진자를 빠르게 찾아내서 유행 확산을 차단하겠다라는 그런 전략을 썼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4차 유행에 접어들어서는 정부가 방역의 패러다임을 조금 바꿨다고 볼 수 있고요. 예. 3차 유행까지만 해도 확산을 최대한 방지하는 데 주력을 했다라면 지금은 어느 정도의 확진자 증가를 용인하더라도 유지 가능한 범위에서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유지하겠다라는 기조를 유지하고 있거든요. 예. 그렇게 되면 앞으로 확진자 수가 줄어들 가능성은 거의 없게 되는 것이죠. 앞으로는 확진자 숫자가 계속해서 더 증가할 겁니다. 네, 말씀해 주신 대로 그런 이유 때문인지 일단 방역 당국에서는 거리두기 단계를 올리는 것보다는 선제 검사를 진행해서 숨어있는 확진자를 찾는 데 더 집중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지금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이 이런 얘기를 남겼는데요. 현재 확진자 양상이 점진적인 상황이라서 방역을 실효성 있게 강화하면 정체 국면으로 접어들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현 상황을 지금 단계를 유지한다 하더라도 단계를 조금 유지할 수 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실효성 문제인 것 같은데요. 현실적으로 만약에 현재 2단계에서 2.5단계로 격상했을 경우에 당장 자영업자나 소상공인들이 직격탄을 맞게 됩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과연 손익 계산을 따져봤을 때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그대로 보호하면서 그리고 시민들도 사실은 코로나로 인한 피로감이 굉장히 정점에 달해 있기 때문에 갑자기 조인다고 해서 이 부분이 과연 쪼일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10시를 9시로 줄인다고 했을 때 사람들이 만약에 이동량과 접촉량이 확 줄어들 것인가. 오히려 10시까지 있던 것을 9시로 줄이면 훨씬 더 접촉량이 늘진 않을까 이런 걱정까지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이 효용성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고 아무래도 현재까지는 사실 작년만 하더라도 100명, 200명대만 하더라도 굉장히 크게 호들갑을 떨고 단계 격상을 하고 시민들에게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 노력을 했었는데 현재는 사실은 400~500명대를 넘어서 이미 600명대도 이미 사실 체감하기에는 늘 그랬던 것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또한 여기에는 일반 시민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20대, 30대는 특히나 사망자가 거의 없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확진이 된다 하더라도 괜찮을 것이다라는 그 안도감도 사실 또 자리 잡게 됐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정부가 여러 가지 손익 계산을 했을 때 그냥 이대로 유지하는 것이 나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방역 당국에서도 위중증 환자나 사망자의 비율은 좀 낮아져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이전과 비교하면 좀 안정적이다 이런 진단을 내놨었잖아요. 네, 실제로 수치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작년 12월에 비해서 위중증 또는 중환자 발생 정도가 굉장히 낮다라고 하는데요. 전일 기준입니다만은 9명이 늘긴 했어도 이 중증 환자가 125명입니다. 예. 그렇다면 병상 확보가 어떻게 되는지 따져볼 필요가 있는데 중환자 병상이 현재 766개의 병상이 있고요. 이 중에 사용 가능한 것이 599개입니다. 거의 다 쓸 수 있는 상황이고요. 네네. 그리고 중증 환자 병상도 221개의 병상이 있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위중증 환자가 현재 125명이기 때문에 병상 자체는 충분히 확보가 되어 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정부가 크게 고심하고 있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예. 당장 거리두기 상향은 없을 것이다. 이제 그런 배경에는 아무래도 치명률이나 위중증 환자 또 이런 발생률이 다른 때와 비교하자면 아마도 그 3차 대유행 때와 비교를 하자면 많이 높지 않다라는 부분들을 분명히 당국에서도 감안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 러시아 백신이죠. 예, 러시아 백신 스푸트니크 V 이 도입에 대한 어떤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고 뭐 대통령께서도 이거 검토해 보라 이렇게 좀 지시를 한 상황입니다. 일단 정 교수께서는 어떻게 보세요? 이 러시아 백신 스푸트니크 V는 뭐 안전성이나 효과성이나 뭐 믿을 만한 편입니까? 어떻습니까? 네, 스푸트니크 V 백신 같은 경우에는 서구권에서 개발된 백신이 아니고 동구권에서 개발된 백신이다 보니까 처음에는 우려의 시선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러시아에서는 임상 2상 시험만 거치고 실제 사용을 시작했거든요. 그러면서 과연 저게 안전하고 효과적인 백신인가에 대한 의문들이 있었는데 그 대부분의 안전성과 효과성에 대한 의문은 유명한 의학 학술지에 논문이 발표가 되면서 많이 해소가 된 상태입니다. 예. 그래서 그 논문의 결과를 보면 안전성과 효과성에 대한 1차적인 검증은 끝났다고 볼 수 있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조금 더 살펴봐야 되는 지점은 얀센 백신이나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같은 경우에는 희귀혈전이 매우 드문 부작용으로 명시가 되었는데요. 이건 임상 3상 시험 과정에선 발견되지 않았었습니다. 예. 아스트라제네카는 3,400만 명 정도 접종을 하고 얀센 백신은 600만 명 정도 접종한 상태에서 100만 명당 몇 명 정도 생기는 부작용을 찾아낼 수 있었거든요. 그런데 임상 시험 같은 경우에는 커봐야 4만 명, 5만 명 정도 수준이기 때문에 예. 100만 명당 1명 정도의 수준으로 생기는 이상 반응을 찾아내는 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면 접종 데이터를 우리가 확인을 해야지 안전성을 확인할 수 있는데 예. 러시아에서 진행되고 있는 접종 데이터가 완전하게 공개되어 있지 않은 게 첫 번째 문제고요. 그럼 우리가 접종 데이터가 없기 때문에 국민들에게 접종을 했을 때 어떤 기준으로 우리가 평가할 것인지 그런 근거가 없는 문제가 있습니다. 예. 또 하나는 희귀혈전에 대한 것인데요. 희귀혈전이 100만 명당 몇 명 정도 수준으로 생기기 때문에 진단도 어렵고 치료도 어렵습니다. 예. 그런데 스푸트니크 V 백신을 사용하는 나라 같은 경우에는 의료 제도 자체가 유럽이나 미국 국가처럼 굉장히 뛰어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사례들을 놓칠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서 보고된 데이터를 완전히 신뢰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스푸트니크 V에 대한 이 검토가 굉장히 어려운 면이 있고요. 예. 또 하나 지적하고 싶은 것은 앞에 것들은 과학적인 것입니다. 근데 이제는 정책적인 이야기인데요. 지금 우리나라가 검토를 하고 허가를 내고 도입을 하더라도 정말 빠르면 5월 아니면 늦으면 6월이나 7월 정도가 될 수 있는데 그때 물량이 도입된다고 해서 우리의 수급 상황이 극적으로 개선될 것인가 그러니까 실효성이 있는 도입인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린 마음으로 검토는 해야 됩니다. 네. 실제로 스푸트니크 V 백신을 도입해서 사용하고 있는 국가가 60여 개국 정도 되고 헝가리에서 지난 1월부터 사용을 하고 있잖아요. 이 국가들의 그 접종 데이터 같은 것들도 아직 확인이 안 된 겁니까? 네, 전 세계에서 대규모의 예방접종 이상 반응 데이터를 보유하고 있는 나라가 미국과 영국, 유럽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나라에서 나오는 데이터를 우리가 믿고 신뢰할 수 있는 것이고요. 예. 거기에 포함되지 않은 데이터는 공개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전문가가 검증을 하려고 하더라도 저희가 볼 수 없는 상황인 거죠. 예. 이게 이제 주로 여당 쪽에서 나오는 얘기도 많고요. 뭐 아까 제가 처음에 언급했습니다만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이제 이것을 이제 공개적으로 검증을 해보자 이렇게 운을 띄웠기 때문에 더 화제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인데 갈래가 좀 나뉘는 것 같습니다. 일단 뭐 검토는 해볼 필요가 있으나 이것을 실제 사용하기까지는 좀 어려울 것이다라는 회의적인 시각이 하나 있는 것 같고 이런 거 논의하고 검토하기 이전에 우리가 원래 갖고 있었던 어떤 백신 수급 계획이나 접종 계획 여기에 좀 더 집중을 하는 것이 낫지 지금 이 러시아 백신 거론하는 것은 좀 시기상조라는 시각이 있는 것 같아요. 이 두 가지를 좀 놓고 보시면 어느 쪽에 좀 무게를 두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저는 최대한 다양한 접근 방법을 가지는 것은 언제든지 다양성이라는 측면에서 좋은 전략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토에 들어가는 시간은 그렇게 큰 노력은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저희가 검토는 할 수 있는 거고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선 접종 대상에게 백신을 빨리 보급하는 게 가장 중요한데요. 저는 종식의 시점을 물어본다면 정말 대답하기가 어렵지만 예. 가장 빠른 종식의 시점은 고위험군에 대한 접종이 완료가 되는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되면 코로나19에 대해서 사망자와 중환자가 굉장히 줄어들 거거든요. 예. 그러면 코로나19가 더 이상 특별한 감염병으로 느껴지지 않게 될 겁니다.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가장 빠른 종식 시점이 2분기에 고위험군에 대한 1차 접종을 최대한 빠르게 끝내는 것이 되는 겁니다. 예. 거기에는 당연히 집중을 해야겠죠. 예, 알겠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그 러시아 백신 얘기가 많이 화제가 되고 있어서
근데 오창석 평론가께 여쭤봐야 되는데 이게 지금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나오시는 분들도 이거 관련돼서 얘기를 많이 하시고 있는 상황이시죠, 그러니까? 네, 사실 이제 얘기 안 할 수가 없는 게요. 백신 수급이 차질이 나올 것이다, 차질이 생길 수도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걱정할 수밖에 없고요. 인도 같은 경우는 사실은 너무 일찍 코로나 해방감을 맞이하면서 좀 마음을 놓았거든요. 근데 어제 기준으로 29만 명이 하루에 확진됐습니다. 그래서 다시 엄청난 유행이 시작돼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잡을 것인가. 사실 현재로서는 거의 잡을 수 없을 것이다가 중론이고 인도발 변이 바이러스가 또 심해졌기 때문에 기존의 그 백신으로 과연 대체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고민도 있고 자국에 생산하는 거 이제 수출하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다른 백신을 찾아 떠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버렸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하겠다라는 것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 당대표가 얘기했다고 해서 무조건 수급하는 것이 아니라 일단 일정 정도의 또 안전성을 좀 테스트해봐야 될 것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또 국민 여론이 지금 부족하다고 해서 과연 러시아 백신에 대해서 수용성이 괜찮을 것인가 이 부분도 따져봐야 되기 때문에 계속해서 논의하면서 여론을 살피는 과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예. 백신 관련해서 이야기 나눠봤고요. 이제 백신을 접종하고 난 뒤에 생긴 이상 사례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보겠습니다. 지금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접종한 뒤에 숨진 70대 이야기인데요. 조카가 국민청원을 올렸습니다. 사인이 백신과는 상관없는 심근경색이라고 밝혀졌기 때문에 억울함을 토로하는 글을 올렸습니다. 일단 그 백신과 사망 사이의 인과성을 밝히기 위해서 어떤 과정을 거쳐서 그게 이루어지게 됩니까? 네, 일단 주요 타임라인 살펴보면요. 6일에 이제 접종을 했다라고 나오고요. 7일 저녁에 이제 38.5도의 고열 때문에 응급실을 갔다가 퇴원했다고 합니다. 근데 다시 퇴원한 그날 저녁에 구토와 호흡곤란 증세가 있어서 심폐소생술을 받으면서 다시 병원으로 갔다고 합니다. 근데 다음 날이죠. 8일 오전 1시 이제 사망 선고를 받았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부검 결과 심근경색이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청원인 입장은 그렇습니다. 평상시에 뭐 기저질환도 없었고 술 담배도 안 하시고 굉장히 건강했는데 부검 결과가 갑자기 심근경색으로 나왔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납득하기 어렵다, 받아들이기 어렵다, 인과관계가 있는 거 아니냐, 무조건적으로 기다리라고만 얘기를 한다라고 해서 답답하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좀 따져볼 것이 과연 그렇다면 심근경색이란 것은 전조 증상이 없이 갑자기 나올 수가 있는 것인가 좀 살펴보면은 어쨌든 이 심장은 태어나서 한 번도 쉬지 않고 우리 몸에 펌프 기관을 하죠. 근데 원인을 주로 살펴보면 고령 그리고 흡연, 당뇨, 가족력 그리고 비만, 운동 부족 등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내용이 이제 고령이기 때문에 이것이 아스트라제네카 때문이었다라고 바로 직접적으로 연관시키긴 좀 어렵고 이미 부검 결과는 심근경색으로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이 갑자기 백신 때문에 생겼다라고 단정짓기는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오창석 평론가는 그렇게 평가해 주셨고 정재훈 교수께서는 이 사연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백신과 상관없는 심근경색이었다. 뭐 유가족께서는 지금 뭐 어이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계신 것 같은데요. 네, 일단 제가 공무원은 아니지만 백신 이상 반응을 평가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정말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빠른 답변을 드리고 싶지만 저희들도 여러 가지 절차라든지 과정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시간이 소요될 수밖에 없다라는 걸 좀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백신의 이상 반응 같은 것들을 평가를 할 때는 여러 가지 단계가 있는데요. 첫 번째가 신고가 접수되면 역학조사관들이 나가서 현장에서 조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사망이나 이상 반응이 이제 기존에 알려진 것들과 유사한지를 평가를 하게 되고요. 그 결과를 바탕으로 시도에서 신속 대응팀이 이제 구성이 되어서 인과관계를 다시 한번 평가를 하게 되는데요. 그 신속 대응팀들도 대부분은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대학병원 교수들입니다. 교수들이 한번 사례를 평가한 다음에 그다음에 일주일에 한 번씩 있는 중앙 이상반응평가위원회에서 다시 한번 심의를 하는 그런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요. 우리가 인과관계를 평가를 할 때에는 무자르듯이 인과성이 있다 없다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누는 것은 아닙니다. 중간에 5가지 단계가 있고요. 그리고 가장 인과관계의 가능성이 높은 쪽에서 낮은 쪽까지의 우리가 5개 중에 하나를 결정하게 되는데요. 거기서 인과관계가 배제할 수 없다라는 결론이 나오게 되면 우리가 피해 보상 단계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피해 보상이라고 하는 게 인과관계가 명확하게 증명이 되어야지 보상을 해준다는 기조는 아니고요. 배제할 수만 없어도 저희가 가급적이면 보상을 해드리려고 하는데 이런 것들이 이런 절차를 다 과학적으로 거치고 행정적인 절차를 거치다 보니까 국민들이 느끼시기엔 매우 길게 느껴질 수 있다라는 문제가 있고요.
있고요. 예. 그다음에 두 번째는 아스트라제네카나 화이자 백신 접종이 굉장히 광범위하게 이루어지면서 이상 반응 신고 건수가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예. 그렇게 되면 저희가 아무리 이제 대학 교수들이 열심히 일을 한다고 하더라도 저희가 소화할 수 있는 물량의 한계가 있거든요. 예. 그러면서 이제 지연이 생길 수밖에 없는데 아까 이제 40대 간호조무사의 사례처럼 그 어떤 중증 이상 반응이 나타났더라면 그런 절차적인 것들은 어느 정도 우리가 좀 따로 대응을 하고 빠르게 의료비라든지 보상 문제라는 같은 것들은 신속하게 대응을 해드리는 게 오히려 국민들을 더 안심시킬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심근경색 있었던 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더 명확한 평가를 해봐야겠지만 예. 저희가 인과성이 있다라는 걸 증명하는 거는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하지만 인과관계가 없다라고 증명하는 것은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리는 것이고요. 모든 과정에 대해서 검증이 지나고 나서 평가를 하는 것인데 그중에 저희가 중요하게 받아들이는 소견이 부검 소견 같은 것들이 있거든요. 예. 그런 것들을 보고 저희가 유족들에게 잘 설명드리면은 저희가 어느 정도는 이제 그 이해하실 때까지 이제 성의를 다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개학을 한 뒤에 학교에서도 확진자가 급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2,000명까지 확진자가 늘어난 상황이에요. 그래서 교육부에서는 일단 PCR 검사를 도입하기로 얘기를 했는데 당초에 서울시에서는 자가검사 키트 도입을 얘기했었잖아요. 근데 자가검사 키트 대신에 PCR 검사 도입을 결정했네요. 네, 자가검사 키트가 결과적으로는 이제 양성률을 정확하게 판단할 수가 없다, 판단력이 떨어진다라는 입장이었기 때문에 조금 더 면밀한 검사를 위해서 PCR 검사를 택한 것 같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 결정은 좀 환영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결과적으로 바이러스 밀도, 일일 확진자라고 표현하겠죠. 일일 확진자 수가 많아지면은 기본적으로 밀집할 수밖에 없는 이 학교라는 공간은 더 위험에 노출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달 반 만에 2,000명 정도가 이제 학생, 교직원을 포함해서 이제 확진이 됐던 것이고 이 부분에 대해 선제적으로 검사를 하는 것이 온당하다라는 것이고 또 고3 학생 같은 경우는 사실은 우리나라의 교육 구조와 사회 진출 현상을 봤을 때 이 고3이 차지하는 이 비율, 고3이 차지하는 인생에서 차지하는 이 중요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특수하게 또 관리를 해볼 필요가 있었고 많은 전문가들이 고3 학생들을 또 우선 접종해야 된다는 얘기를 할 정도로 인생에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교에 도입하겠다라는 것은 환영해 볼 만한 일이라고 생각하고 서울에서 시범 추진하고 나서 이제 타 시도에 확대하기로 했었는데 아마 조만간에 확대되지 않을까, 확대하는 결정을 내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교육부는 간호사와 임상병리사 등 3명, 3인 1조로 구성을 시켜서 관내 학생들과 학교를 돌아다니면서 다음 달 11일까지 이제 집중 방역 기간 활동을 펼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무증상임에도 검사를 희망하는 교직원이라든지 초중고교생까지 확대를 해서 이 검사를 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선제적인 방역 대책은 충분히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지금 진행이 되려고 하는 거는 무증상자가 아니라 그냥 무증상자도 포함한 전체가 아니고 네. 증상 있는 분들만 검사를 받는 겁니까? 지금 이제 선제적으로는 그렇게 하기로 했지만 앞으로 이제 확대가 된다면 무증상임에도 불구하고 자진해서 한다면 받아들이겠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전체적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 그리고 지난 9일에요. 김포에서 김해로 가는 국내선 항공기에서 그 확진자 인근에 앉은 한 명이 자가격리 중에 검사에서 이제 코로나에 확진된 사례가 나왔습니다. 이게 그래서 조금 비행기 타시는 분들 우려하시는 분들이 또 계실 것 같아서. 근데 우리가 보통 다른 사례에서도 많이 확인을 해봤습니다만 그 항공기는 뭐 이제 바이러스가 좀 확산되기에 아주 유리한 환경은 아니기 때문에 근데 이제 이런 사안이 나오다 보니까 좀 걱정이 되는 것 같아요. 정재훈 교수께서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코로나19가 대중교통을 통해서 전파가 될 수 있다라는 주장들은 많이 제기가 되어 왔었는데요. 실제 여러 가지 역학조사 결과라든지 연구 결과를 보면 그렇게까지 대중교통으로 인해서 전파되는 사례가 높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 것은 밀집된 환경 중에서 그나마 괜찮다라는 의미이지 절대적으로 안전하다는 의미는 아니고요. 네. 그리고 그중에서 항공기 같은 경우에는 내부에서 공기순환도 잘 되고 있고 필터도 잘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감염 가능성은 조금 더 낮은 것은 사실입니다. 네. 하지만 바로 옆자리에 계신 분이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으신다거나 본인도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으신 경우에는 예. 비말이 직접적으로 튀는 것들은 저희가 막아줄 수는 없거든요. 예. 결국 기내에서도 개인 위생 수칙, 방역 수칙 준수가 너무나 중요합니다. 예. 그리고 마스크 착용이 제일 중요하고요. 예, 이 사안은 뭐 본인이 마스크를 썼는데도 뭐 불안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어쨌든 뭐 항공기 이용하시는 분들의 경우에는 뭐 제가 알기로도 탑승하시면은 마스크를 처음부터 끝까지 거의 다 이제 착용하고 계시기 때문에
아무튼 뭐 이런 사안도 있었다 정도로 저희가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나라 밖 사례 저희가 좀 살펴보면 독일입니다. 독일에서는 지금 다시 봉쇄에 들어간 그런 상황이라서 근데 이제 유럽의 경우에는 저희가 일일이 다 뭐 케이스를 다 확인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열었다 아무튼 뭐 완화를 시켰다가 다시 봉쇄를 하는 사안들도 워낙에 많았기 때문에 독일의 사례가 또 처음은 아닐 텐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항의 시위나 이런 것들이 또 이어지고 있다면서요. 네, 일단은 감염 예방법 개정안이 의결되면서 이제 일부 주정부, 사실 독일 같은 경우 수치대로 거의 그대로 따릅니다. 10만 명당 몇 명 이상이면은 봉쇄하고 10만 명당 몇 명 이상이면 단계 격상하고 지금 기준이 이제 10만 명당 162명 정도까지인데 이걸 지금 넘어섰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봉쇄 조치를 하는데 10시부터 다음날 새벽 5시까지는 공식적으로 통행 금지가 되고요. 여기에 대해서 반대하기 위해서 시위대가 8천여 명이 나와서 한 4km가량을 행진하면서 시위를 벌였고 즉시 이제 경찰력을 투입해서 강제 해산했고 150여 명을 이제 체포했다라는 얘기가 들리는데요. 4월 21일 기준입니다. 독일 일일 확진자 수가 31,397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독일 당국이 사실은 엄중하게 바라볼 수밖에 없고 시위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더 많은 지금 확진자가 나올 수 있고 더 많은 확진자가 나올 경우에는 더 큰 위기가 올 수 있기 때문에 선제적으로 이제 봉쇄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10만 명당 165명, 지금 현재 162.3명인데 165명이 되면은 이제 등교 수입도 원천적으로 금지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위험한 턱끝까지 왔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 독일은 지금 그런 상황이고 아무튼 나라 밖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사례들을 보면 뭐 우리와는 너무 다른 어떤 그런 풍경이긴 합니다만 방심하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참 많이 드는 오늘입니다. 코로나19 상황 두 분과 함께 좀 짚어봤습니다. 정재훈 가천의대 예방의학교실 교수, 오창석 시사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